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미래융합스쿨 융합신소재공학 전공의 박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미래 아니 융합신소재공학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일단 저는 방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이 융합신소재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고 있고 또 그 학문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해 드릴 내용은요. 일단 먼저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래융합스쿨은 뭐 그냥 패스하고 융합신소재공학 전공, 그러니까 즉 융합신소재공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어떠한 학문인가,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화학과 아니면 생물학과, 수학과 뭐 이런 거는 다들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기초 학문을 조금 더 심화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공과대학, 공학 관련된 학과들은 생각보다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기계과 하면 기계 만드나? 그래도 컴퓨터공학과 하면 무슨 컴퓨터 관련된 뭔가 하겠지 이런 느낌은 있는데 신소재공학, 그러니까 융합자 띄면은 신소재공학이거든요. 신소재공학 또는 재료공학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학문은 무엇을 하는 학문이고 이거를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는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융합신소재공학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학문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저는 바이오 융합 소재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이고요. 뭐 이렇게 양력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림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한림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한림대학교라고 하는 거는 강원도 춘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림대학교를 선택해야 되는가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등급을 잘 받고 있어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림대학교 정문이고요. 한림대학교 써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 산이 봉의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서 건물들이 있고요.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이 멋있는 큰 건물이 도서관이고요. 이쪽에 이제 스포츠센터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림대학교는 다양한 국책 사업들을 수주를 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 지금 이게 조금 옛날 자료기는 한데요. 여기에다가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인가 그것까지도 선정되고 해서 요즘 무슨 부실대학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저희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 없이 상당히 튼튼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별 5개 말고 그 뒤쪽을 보시면 이게 무슨 잔디밭이 있죠. 이게 이제 대운동장이고요. 아까 봤던 정문이 이쪽에서 이제 언덕 내려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길 따라서 쭉 오면은 이렇게 운동장도 크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선택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요즘 같은 시대에 학생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취업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쵸, 취업에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은데 일단 우리 학교는 뭐 청년들이 뭐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도 선정이 되어 있었고요. 먼저 취업률 쪽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뒤쪽에 있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장학금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장학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것도 약간 옛날 거긴 한데요. 장학금을 한 절반 이상이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그 뭐 총액 53% 증가, 65% 증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거의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하고 장학금 총액을 딱 보니까 거의 그 입학금의 5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즉 반값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전액장학금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차에 따라 가지고 뭐 50%, 30%뭐 이런 식으로 조금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거의 공짜로 다닐 수 있고요. 뭐 노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서포트하면서 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는데 저희 학교 그래서 장학금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한테 이제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서울에서 한림대까지 1시간 저 이 ITX가 뚫렸기 때문에 요 ITX를 타면은 청량역에서 춘천역까지 딱 57분. 근데 출퇴근 시간에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동부권, 그러니까 노원구나 뭐 중랑구 아니면은 뭐 요쪽 있잖아요. 그쪽 학생들은 통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 구리 뭐 요쪽에서도 통학하시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통학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 우리 학교 또 기숙사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인성 함양을 위해서 뭐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총장님께서 그 인트라무랄 읽기는 조금 힘든데 이게 리그라는 걸 해요. 이게 교내에 있는 그 동아리 체육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체육대회를 매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긴 팀들하고 몇 개 팀 선발을 해서 여기 이제 강원도 춘천시에 또 강원대가 있는데 강원대하고 같이 한강전을 하고 막 그렇게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들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스포츠 시설 같은 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실제 규격 축구장만 해요. 정말 큽니다. 그것도 하나 있고 또 그다음에 천연잔디로 이루어진 그 소규모 축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다양한 리그를 하고요. 뭐 이렇게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족구 뭐 이런 다양한 스포츠들을 이제 경기를 해서 참가 팀들도 보시면 굉장히 많죠. 이런 다양한 팀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교내 스포츠 리그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 또 한 가지 장점이 정주대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정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저도 사실 몇십 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학교 와가지고 정주가 뭐냐면은 이 그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기숙사가 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버드나 뭐 다른 대학들도 뭐 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도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정주대학이라고 하는 게 레지덴셜 컬리지를 한글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지낼만 해야 학교 생활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뭔가 굉장히 으리으리한 건물이 방금 처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나왔었죠 이거. 저는 이 학교에 처음 부임받았을 때 저 건물을 보고 저희 학교가 이제 유명한 게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병원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건물이 기숙사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기숙사가 방금 보여드린 게 신기숙사고 뭐 옛날 기숙사들 이렇게 그 좀 5층인가 이렇게 좀 작은 건물로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원하시면 기숙사에서 얼마든지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숙사 안에 스포츠 시설들도 다 돼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학생생활관 기숙사죠. 여기에서 사는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요. 자취보다도 오히려 기숙사가 더 많았어요. 사실 저희 기숙사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잘 돼 있어가지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학교가 이런 시설, 학생들에 대한 시설 투자가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주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숙사 사감님들하고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까지 케어하면서 취미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잘 돼 있다는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숙사 신기숙사 건물이고요.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좋은 거는 계속 자랑을 해야 되니까 쫙 나오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보면은 교육 여건 부분 주요 순위에 이게 이제 기숙사 수용률인데 탑10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 보시면은 뭐 이름 처음 들어보는 학교들도 있고 막 많죠. 근데 이제 수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뭐 현지 춘천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용률이 100%가 안 되더라도 거의 그냥 원하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학교 딱 들어왔을 때 입구에 있는 건물이 도서관이라고 했었죠. 이런 큰 도서관도 있고요. 도서관 시설을 당연히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찾아서 볼 수 있고 다양한 그 학생 지원을 위한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방송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실제로 학생들이 아침하고 점심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활동 그리고 이렇게 큰 홀도 있고 가끔 콘서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체육 교과목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하나의 체육은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보시면 기숙사 건물이 여기 있고 그 옆으로 오면 이렇게 커다란 인조잔디 구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절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건 절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가 아니에요. 이쪽 이제 다른 춘천에 있는 절이고요. 요거 여기 있는 요게 실내 테니스장이에요. 그리고 실외 테니스장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선 안 보이는데 요쪽 그러니까 요 운동장을 쭉 지나서 오면은 잔디구장으로 요 옆에 풋살장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구에 있는 스포츠 센터예요. 거기에 이제 스쿼시장이 있고요. 실내 농구장,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수영장하고 헬스장까지 있어갖고 필라테스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체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가 저기 그 체육과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해요.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은 수업으로 들으면 당연히 듣는 것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아침 수영이나 무슨 헬스 뭐 이런 거가 가능한데 학생들은 아마 이게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시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설보다 싸요. 근데 학생들은 거기에 50% 할인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주와 그 스포츠 액티비티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취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교 굉장히 취업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MBTI 검사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다양하게 이제 그 취업을 위한 커리큘럼을 짜게 합니다. 그래서 3학년 같은 때에 막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 오디세이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때 막 학생들에게 원하는 기업들을 조사해보고 거기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펙이 필요한지 막 이런 것도 조사해보게 하고요. 4학년 때나 3학년 때 인턴십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턴 보내가지고 바로 취직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도 뒤쪽에 얘기하겠지만 4학년 2학기 학생들 인턴 보내서 바로 취직한 케이스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학교 병원이 더 유명하죠. 사실 성심병원 춘천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고 한강, 강동, 그 다음에 강남 요 세 개는 서울에 있고요. 요거는 평촌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고요. 학교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이 춘천 성심병원이고 학생들한테도 조금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또 교육도 잘 시키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뭐 순위 떨어져도 우리 학교는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 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우리 학교 그 세계 대학 순위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19위까지도 했었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성과도 이제 교육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되게 잘 받았어요. 그리고 2018년도인가 그때 그 대학 그 순위 그 부실 대학 평가 같은 건가 뭐 이런 거 했었죠. 우리 학교는 최고 등급 받아가지고 그 전혀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거 있어서 뭐 이렇게 2등급 같은 거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최고 등급 계속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그 얘기네요. 자율개선대학에서 저희는 이제 강원도에서 딱 3개만 그 선정됐거든요. 그 자율개선대학이라고 하는 게 교육부 그 대학 기본 역량진단 평가인데 거기서 최상등급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는 건데 강원도에서 3개 선정되는데 우리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한림대, 강원대, 강릉 원주대 2개는 다 국립대죠. 저희는 사립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이 돼 있어요. 굉장히 튼실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무슨 국책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튼튼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한림대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하실 것 같았던 융합신소재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림대학교에서 융합신소재공학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미래융합스쿨이라는 편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학교들이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 학교는 좀 그 개혁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 대학교에 있는 그 과나 전공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융합신소재공학 전공이라고 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큰 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막 저희가 원래는 공과대학이라는 거 밑에 있었다가 이제 공대가 이제 스쿨제로 개편되면서 미래융합스쿨이라고 하는 데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위에 있는 편제들이 많이 그 활발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3 때 가서 혹시라도 제 강의를 딱 기억하시고 융합신소재공학 가야지 하고 찾았는데 미래융합스쿨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전공 이름은 거의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신소재공학이라고 하는 거 항상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한림대학교 융합신소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항상 이제 그 저희 전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융합신소재공학 전공은 21세기 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 연구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융합자 띄고 보면 신소재예요, 신소재. 그래서 공대의 다른 학교들도 보면은 신소재공학과 내지는 재료공학과 뭐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 계통의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반도체 소재 쪽 관련해서 그 수출 규제했다가 큰일 날 뻔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합쳐서 소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부장 쪽 분야에 대한 그 정부가 중요성을 요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도 많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갖고 장래가 유망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재료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고대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그 무슨 시대를 나눌 때 뭐였죠?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죠.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시대구나 하고 당연한 것처럼 듣고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석기, 청동기, 철기 뭐죠? 재료예요, 재료. 그게 그 시대에서 가장 하이테크놀로지의 그 재료였습니다. 인류가 사용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재료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뗀석기네, 간석기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생각보다 그 인류 문명, 인류 발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 하이테크놀로지의 재료를 개발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인류 그 문명의 진보를 뜻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청동기 들고 와갖고 싸움 걸면 어떻게 되죠? 네, 그 뭐 게임 같은 거 하실 분들 알겠죠? 아이템.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질 수가 있어요. 장비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철기를 먼저 개발한 부족이 주변에 있는 청동기 부족들을 다 점령하고 그 위에 군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철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또 문화, 산업들이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 발전,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도 항상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쭉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렇죠, 돌에서 철로 가고 다시 마우스 커서로 이동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이라고 해서 이 재료가 그냥 철기에서 끝나고 뭐 이미 다 개발됐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하이 테크놀로지의 재료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를 개발한 그 사람들이 더 그 나라가 더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뭐 이런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료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신소재 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데서 쳐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그대로 캡처해 온 건데요. 뭐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된대요. 그래서 금속, 여기 보시면 금속 재료, 무기 재료, 고분자 재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전자재료, 바이오 재료가 있는데 이것은 의용 쪽이고요. 사실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세 개, 금속, 무기, 고분자. 제가 그래서 금속, 무기, 고분자, 사실 금속, 세라믹, 고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재료의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 대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예전에는요, 금속공학과 들어보셨죠? 세라믹공학과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더 전에는 요업공학과라고 했었고요. 저만 해도 벌써 대학교 학부 때는 세라믹공학과를 졸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분자공학과는 요즘 들어서 나오긴 한데 옛날에는 화공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화공신소재 뭐 이런 전공들도 꽤 많이 있죠. 이게 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금속과하고 세라믹과를 합쳐갖고 재료공학과 라고 하는 걸로 합쳐지는 추세예요. 저도 학부는 세라믹공학과였는데 같은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그 대학원에 입학할 때는 저희 학교에 있었던 금속과하고 세라믹과가 합쳐져서 재료공학과로 신소재공학과구나. 신소재공학과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학위 땄을 때는 그 신소재공학과를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금속하고 세라믹이 옛날에는 완전히 구별돼 가지고 그 발전을 했었는데 좀 경계가 허물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금속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철강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 때 뭐 그런 거죠. 이 택시가 이제 아우디하고 부딪혔네요. 큰일 났죠. 근데 이 그 금속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어떤 거를 주로 연구를 했냐면 더 강하고 더 가볍고 이런 금속 재료들을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안전해야 되니까 더 강해야 되겠죠. 근데 강하면 사실 이 철판을 두껍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요. 무거우면 연비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인 거예요. 가벼우면서도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속들을 개발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 쪽에 가가지고는 여러분들 뭐 이빨에 있는 아멜감이라든지 뭐 금 이런 것도 다 금속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연구들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도자기하고 유리 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뭐 했느냐면은 뭐 이런 거 도자기 굽는 방법 그리고 도자기가 구워질 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 도자기 굽는 걸 소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결이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뭐죠? 그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 혹은 뭐 다양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칩 그 칩 안에 들어가는 IC 회로 뭐 이런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런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까지는 다 보셨죠.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재료가 세라믹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기울어서 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전통적으로 유리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고요. 아직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같은 거 핸드폰 볼 때 그 제일 겉표면이 유리로 싸져 있죠. 그 유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깨지면 안 되니까 더 강하고 단단하고 이런 유리여야 되겠죠. 그래갖고 무슨 뭐 고릴라 글래스네 무슨 사파이어 글래스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고 탄탄한 유리에 대한 그 개발 욕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그 이렇게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 그 표면에 원래는 이제 그 저기 뭐지 고분자 플라스틱 그 판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코팅이 돼 있었는데 접혀야 되니까요. 근데 이번부터는 유리로 코팅을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유리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폴더블 폰에 들어갈 수가 있지 생각하면 신기하시죠? 그런 유리들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에도 다양한 세라믹 재료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그 도자기, 유리 산업부터 시작해서 첨단 소재 쪽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고분자 역시도 옛날에는 그냥 석유 정제 아니면 뭐 플라스틱 컵 뭐 이런 것 쪽이었죠. 또 색소들 같은 거 이용해서 화장품 만들고 아니면은 이런 섬유 여러분들 뭐 폴리라고 하는 거 폴리 섬유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폴리라고 하는 게 사실 폴리머를 얘기하는 건데 폴리머가 한글로 하면은 고분자예요. 가지고 그런 산업 쪽이었는데 이것들도 이제 다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아몰레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AMOLED라고 하는 그 디스플레이 재료인데요. 그 AM이라고 하는 건 액티브 매트릭스고 그다음에 OLED가 처음에 올가닉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LED도 처음에는 이런 실리콘 기판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고분자로 만들어서 플렉스블, 그러니까 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금속 세라믹 고분자 이게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그 고분자 재료의 산업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약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저장 매체 쪽으로 가면서 얘네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다 같이 쓰이고 있어요. 복합 재료로서.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이런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점점 반도체 칩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뭐 무어의 법칙 아니면 뭐 삼성 반도체 쪽 사장님 이름인데 황해의 법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막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우리 그 재료공학 쪽에서 취급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오면 반도체 칩의 그 트랜지스터 구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역시도 발전을 하고 있어요. 메모리 소자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장하는 버튼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등장하시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쓰던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이게 옛날에 US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데 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3.5인치니까 한 손바닥만 합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은 무려 1.44 메가바이트.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 한 장이 여기 안 들어가요. 근데 요거 안에 이렇게 동그란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좀 까만색인데 그게 어머니 아버지 신용카드 보시면 거기 마그네틱이라 그래서 그 까만 거 있죠.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자성 재료였어요 원래. 그래서 여기다가는 실제로 자석을 갖다 대면은 원래 저장돼 있던 데이터가 다 고장이 났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러다가 뭐 CD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이제 플래시 메모리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재의 발전에 따라서 옛날엔 자성 소자로 이용을 했던 저장 매체가 이제는 반도체 칩 쪽을 이용한 저장 매체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학문이 이제 재료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디스플레이 역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계산기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숫자만 딱 표시되는데 그게 흑백이고 이렇게 픽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불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이죠. 한 점점 하나가. 옛날에 핸드폰 디스플레이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2000년대 초반에 그 픽셀이 좀 작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눈으로 자세히 보면은 점 하나하나가 보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현미형으로 봐야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접히기까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롤러블도 나오기 시작했죠. 무슨 테레비를 막 이렇게 둘둘 말았다가 이렇게 피고, 이런 게 다 디스플레이 소자들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소재들 역시도 이거를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학문을 하는 게 우리 융합신소재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또 아직까지 현재예요. 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더 뛰어넘어서 더 장래에 어떠한 것이 더 유망하고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은 이게 산업이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문을 하던 시기만 해도 요때기 때문에 지금처럼 접히는 디스플레이가 그때 연구를 할까 말까 뭐 요런 느낌이었는데 벌써 상용화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학문의 발전이 워낙 빠른 거예요. 산업의 발전도 빠르고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디스켓도 썼고 CD 주로 썼었는데 요즘 이런 거 보기 힘들어요. 다 USB로 가지고 다니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소재들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학문을 배운 다음에 써먹으려고 보니까 이미 상용화가 돼서 끝났네, 이런 게 될 수가 있으니까 더 멀리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 융합자가 붙은 건데 어느 쪽으로 재료가 발전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저희는 의료기기 쪽으로 조금 특성화를 시키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BT, NT, IT 융합신소재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것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이제 융합신소재공학의 그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여러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이게 연역인데 좀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저희과 홈페이지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저희는 2013년도에 설립돼서 실제로 2014년도부터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왜 요즘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고 막 없어지는 과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판국에 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장래 유망한 잘 나가는 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신입생들 들어오고 졸업생도 이제 처음에 2017년도인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산업 쪽으로 진출도 하고 또 저기 이제 대학원도 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융합신소재 공학 전공은 미래융합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 특성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너무 바이오다 하고 그쪽으로만 가 하고 막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만 해도 바이오를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나왔던 학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라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 쪽 전통 재료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학교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의대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의학하고 조금 이제 융합을 할 수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소재, 고분자, 나노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배우고 공정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 기초, 심화 뭐 이런 다양한 수업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신소재 산업체 트랙 또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R&D 트랙 이렇게 전문 분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이 되게 장래가 유망해요. 그래서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그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직이 어려운 쪽인데 보시면은 경영, 교육, 사회, 네, 그래요. 네. 이걸 들으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문과보다는 이과 쪽에 관심이 많으실 분들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저는 잘 선택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서 구직이 쉬운 분야 쪽 보시면 이게 재료라는 데가 카테고리가 딱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게 기계금속, 전기, 이렇게 화공 뭐 이런 쪽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의료까지,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서 이제 매년 세계 10대 유망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2017인가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10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노 센서와 사물 인터넷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거 쪽도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 뛰어넘어서 약간 센서 디바이스 이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무기 나노 센서 기술 그리고 또 차세대 전지가 유명한데 당연히 2차 전지 기술은 원래 전통 신소재의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평면 소재, 이건 소재니까 당연히 소재죠. 그러니까 뭐 그래핀 같은 이런 그 2D 머터리얼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무인 자동차가 재료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인 자동차는 가기 위해서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사람이 운전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인지한다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 GPS 센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리 센서 뭐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센싱 기술에 들어가는 디바이스를 저희 이제 재료공학 쪽에서 신소재공학 쪽에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체 장기 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그 흔히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저기 화장품 같은 게 동물 실험이 금지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한테 바로 테스트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피부 칩이라 그래가지고 이 피부를 모사한 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피층, 표피층에 해당하는 세포들을 이렇게 3차원적으로 길러가지고 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화장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왜냐하면은 윤리적인 문제도 피해갈 수가 있고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 바이오 소재죠. 그런 쪽에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전지, 뭐 태양전지 들어가면 그냥 재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스템 대사공학에도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칩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연구하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왜 의료 쪽하고 이렇게 융합을 하려고 했는지 뭐
사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징 얼스, 그러니까 즉 이 평균 수명이 부쩍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죠? 벌써 보시면 이 인구 분포가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요런 걸 배웠어요. 요걸 배우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 갔을 때가 딱 2001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종형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아예 역 피라미드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인구가 쭉 올라가고 있죠. 이거에 따른 문제가 무엇이냐? 요거예요. 요거보다도 요거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해당 연령대, 지금 여기 보시면 연령대가 쫙 있죠. 해당 연령대에 평균적으로 1인당 지출하는 의료비예요. 이거는 그냥 그 연령대가 지출하는 그 의료비 총액인데 뭐 그거는 인구 분포까지 곱한 거니까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1살 미만, 저도 이제 아기가 어린데 1살 미만에는 접종하고 뭐 조금만 아프면 뭐 응급실 뛰어가고 막 난리가 나서 굉장히 높은데 그거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 성인이 되는 한 20살까지는 의료비가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특히 고등학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뭐 감기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아플 일 없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 나이 때만 돼도 꽤 증가를 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보다는 병원을 자주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7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게 필연적인 결과예요. 노령화가 될수록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못 받쳐주는 거죠. 조금만 아파도 크게 오고 막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커진다는 거는 이 해당 사람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 더 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켓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의료 마켓이 인류가 평균의 수명이 요 정도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의료비가 여기께에 있겠죠. 그러다가 평균 수명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 의료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지금 초고령화 시대 뭐 어쩌고 하는데 엄청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시면은 의료기기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세대 안에서 이제 앞으로는 바이오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소재와 바이오의 융합을 통해서 그 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을 특화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또한 물론 이제 전통 그 재료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분야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연도별 수출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커지고 있고요. CNN에서 그 미국의 그 장래 100대 직업 봤을 때 외과 의사보다 위에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특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런 분야예요. 이게 뭐냐면 의료기기 전문가,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파는 영업사원 말고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삼성 역시도 물론 바이오로직스하고 에픽스 그런 그 제약 관련된 그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으로 바이오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원래 그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설탕 팔았어요 원래 처음에. 그러다가 주력 사업이 식품이었다가 2차로 넘어간 게 제일모직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실려나 그 빈폴 이런 게 제일모직인데 그 섬유산업 쪽으로 넘어갔었어요. 세 번째가 전자로 넘어간 거예요. 주력 사업이. 그래서 전자에서 지금 특히나 반도체 쪽에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4차로 바이오로 이제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얘네들도 이제 반도체 쪽 중국이 이제 막 따라오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좀 막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에 잡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CD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 플렉서블 디바이스 그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보니까 얘네도 위기감을 가진 거죠 삼성이.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또 반도체 역시도 이제 중국에서 워낙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물량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걸로 살기는 이제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반도체 산업이 되게 하이 테크놀로지긴 한데 그 생산 쪽 가시면은 불산이라고 하는 것도 쓰고 굉장히 그 톡식한 케미컬을 많이 써서 뭐 백혈병 걸리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도 있고 중국이 이제 뒤에서 따라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삼성도 바이오 쪽으로 시프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이오 쪽하고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를 갈 수 있느냐? 당연히 연구소 갈 수 있어요. 다양한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들이 국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쪽 회사들로 보내고 싶어요. 또 바이오 관련 회사,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생활건강 뭐 이런 데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공의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그 화장품 회사 쪽하고 그 바이오 회사 쪽, 그러니까 뭐 차병원에서 만든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의료 그 학부 졸업한 학생들도 바디텍메드 이거 상장 회사거든요. 이게 이제 진단 기기 회사인데 뭐 이런 데 취직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쪽은 전통 소재 쪽 분야인데 당연히 공정, 그러니까 우리가 중시하는 그 전통 그 재료 공정 회사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소재 분야 쪽 당연히 갈 수가 있고, 자동차 역시도 다 재료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갈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첫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고요. 원래 2018년도에 졸업생이 나와야 되는데 2017년도에 이제 조기 졸업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이나 다양한 기업으로 취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취업률 79%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대학 취업률이라고 하는 게 그 조사하는 게 대학원 진학은 아예 분모해서 빼버려요. 저희 대학원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취업한 애들만 따졌을 때 80%고 요거까지 치면은 더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졸업하고 노는 학생들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이 신소재, 소재 분야가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고 또한 의료기기 쪽도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소재하고 바이오를 같이 한 융합형 인재가 아직까지 되게 많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과에 오시면은 이 장래 유망한 곳에서 잘 팔리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보시면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성대도 가고 뭐 국민대도 가고 다양한 학교들 가고 뭐 우리 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얘네들도 졸업해서 다 취업하고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취업하신 분들도 많죠.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회사 뭐 특허, 그러니까 그냥 기업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특허로도 가고 뭐 ROTC 뭐 해서 저기 군대 간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대기업,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벤처 할 거 없이 다양한 곳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우리 학교 우리 전공의 교수진은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8분이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융합이 중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나 바이오 쪽으로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의사분들을 모시자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춘천 성심병원 병리과 주임 교수님 또 저희과 겸임 교수님으로 계시고 여기 이비인후과 과장님이세요. 이것도 춘천 성심병원의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과 겸임 교수로 계세요. 이제 재료 이렇게 재료하신 분 저도 재료했고요. 여기 이제 재료하신 분 그리고 약학 하신 분 그다음에 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지금 신소재 분야, 그러니까 이건 교수님들의 전공 과목을 기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신소재 분야, 의학 분야, 그다음에 생명 분야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어갖고 융합 신소재 연구 쪽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저희 쪽에 와도 뭐 잘 나가겠죠. 그리고 학부 교육도 바이오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또 재료과니까 그 재료 관련된 기초 과목들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건영 교수님이라고 바이오 나노 소자 연구실 계신 분 계시고요. 이게 무슨 센서나 인공장기, 램스 이런 거 하십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바이오 융합 소재고요. 저 역시도 보시면은 나노바이오 하이브리드나 바이오 센서 그리고 임상 진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피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 쪽에 관련된 센서하고 진단 기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비인후과 과장님이라고 하신 이분도 연구에 관심이 많으셔서 요 김순희 교수님이랑 같이 나노바이오 재생의학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그 재생의학 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바이오 소재 기반의 재생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연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병리과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수처리 연구실, 왜냐면 전통 세라믹 같은 거죠. 뭐 세라믹 그 분리막 멤브레인 뭐 이런 걸로 수처리 하시는 연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만 잘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쓸모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실습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저희가 공정하고 이런 그 반도체 칩, 그러니까 바이오 칩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과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저기 공정 실습 같은 거 할 수 있게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얇은 막, 그러니까 나노미터 두께의 막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자 같은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증착할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집 한 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칩 같은 거 실험 실습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 관련된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 실험실인데,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 펌프 뭐 아니면 원심 분리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바이오 칩 관련된 그 공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요. 이거를 실험 실습 과목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저희 장비 리스트인데, 무지무지하게 비싼 장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분야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BT, NT, IT 이쪽으로 모두 다 아우르고 있어요. 저희 이제 교수진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쪽 관련된 그 특화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실습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표는 이제 미래융합 의료기기, 그러니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의공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인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한창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시면 뭐 스마트 인공신장, 뭐 분자 진단 기술, 그다음에 무슨 모니터링 디바이스, 그다음에 organ 칩, 그다음에 뭐 분석 어레이부터 무슨 뭐 항체 스크리닝, 뭐 되게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전공에서 이렇게 바이오와 소재 이런 쪽을 융합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그 학부로 입학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소재와 바이오와 융합된 이런 쪽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하겠다. 즉 이런 융합신소재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전통적인 그 소재 산업에서부터 비롯된 학문이 점점 쌓여서 이제 현재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혹은 뭐 아니면은 뭐 그 저장 소자 뭐 이런 쪽으로 발전을 했고, 향후에 바이오 쪽을 저희는 그 특화시키고 그쪽으로 더 이쪽 산업이나 이런 학문이 발전할 것을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바이오와 융합된 학문을 가르치고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융합신소재 공학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그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융합신소재 공학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희망하면서,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